자, 현재 시간 2024년 4월 18일 오후 3시 45분입니다. 자, 오늘의 혼자 하는 방송이고요. 영화 노매드랜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왜 선택했냐면 최근에 제가 본 책인데 김만권 박사의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 영화가 떠올라서 가져왔습니다. 그 노매드랜드라는 작품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이 김만권 박사의 책 외로움의 습격이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외로움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외로움을 가장 좀 잘 표현한 작품이 또 노매드랜드여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 김만권 박사의 책과 이 노매드랜드를 같이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일단은 그 영화야 뭐 보시면 되실 거고 김만권 박사의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을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로움의 습격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이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만권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고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혼자 존재하는 시간, 그러니까 뭐 혼자 아무런 방해 없이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혼자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사색을 한다든지, 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고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로움은 고독과 다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독과 외로움이 사실 좀 같이 쓰이고 있죠. 근데 그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사회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당장 전화해서 뭐 한 500만 원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당장 내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외로운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존에는 그렇게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히려 보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따르면 외로움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디지털이나 AI나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점점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또 저임금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한 노동에 많은 사람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경제적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외로움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뭐 제도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시는데 뭐 이게 뭐 기본소득이랄지 아니면 기본 자본이랄까요? 그러니까 목돈 마련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식의 해결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제시를 또 하시고, 또 그거 말고 제도적인 거 말고 결국에는 누군가의 말을, 나의 말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로도 사람은 내 말을 누군가가 어, 성,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청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해법을 내면서 끝내는 책입니다. 너무 이제 요약을 거칠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김만건 박사의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이 아주 저는 재밌더라고요. 되게 사회 좀 큰 범위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쉬운 문장과 적절한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도서관에도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도 고양시 내에 도서관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네, 둘러볼 수 있는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담인데 제가 고양시 살면서 느끼는 점이 사실 도시 인프라가 상당히 좋고 근처에 뭐 수영장이 없다 정도? 네, 제가 뭐 행신동 사는데 그뭐 수영장이 좀 멀다. 그거 빼고는 나머지 인프라 측면에서는 아주 대단한 도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도서관도 곳곳에 많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좋은 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영화 얘기를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2022년에 나온 작품이고 클로이 차오 감독이고요. 이분이 이 작품 이후로 그 마블 영화를 하나 찍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영웅들이 나오는 그 와동석 나오는 그 뭐죠? 일단 참 그 녹음하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빡빡 안 떠올라서 큰일이네요. 네. 왜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좀 먹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계속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뭐 계속 안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죠. 이터널스. 네, 이터널스였습니다. 이터널스의 감독을 했던 클로이 차오 감독이죠. 그리고 이제 주연은 프란시스 맥도맨드 감독인데 감독이 아니라 배우인데 이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이제 혼자 주인공으로 나와서 그 길 전부 다 이끌어 가는데 이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표정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드러나고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 모두가 외로움을 쉽게 느끼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제 공감을 얻고 있는 작품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상도 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이 영화가 펀의 이 일상을 따라가면서 펀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노마드 생활을 선택하게 됐고 그 원인에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상황에 노마드 생활에 처한 사람들의 어떤 감정 같은 것도 잘 전달해서 지금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잘 던진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았던 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일단 차분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극적인 연출이랄지 뭐 과한 대사랄지 뭐 과한 연기랄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상당히 좀 처연한 느낌, 쓸쓸한 느낌의 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얼핏 보면 또 지루할 수 있겠지만 뭔가 한번 빠져들게 되면 그렇게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뭔가 추운 한 겨울 한 2월쯤 되는 그런 느낌의 감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저도 약간 공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해서 재밌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그냥 비주얼적으로도 저는 항상 미국 일주나 유럽 일주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드넓게 펼쳐진 땅을 계속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어떤 재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큰 어떤 대륙에 혼자 던져졌을 때 느끼는 그 고독감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한번 미국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기회가 언젠가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 영화가 좋은 점은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항상 먼저 겪는 것들이 아니면 동시대에 겪는 나라가 미국 아니과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제도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제도를 많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형성된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또 문화적인 영향은 일본과 많이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일본과 미국에서 벌어진 사회 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도 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 영화도 사실 그런 장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개되는 양상은 다르죠. 왜냐면 미국은 이렇게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마드 생활을 할 만한 국토의 크기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노마드를 한다고 해서 가봤자 뭐 멀리 가지 못하는 그런 거겠죠. 음, 그런 차이는 있죠. 그런데 또 비슷한 점이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에 노마드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떠돌 듯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꽤나 생겨 있고 요즘엔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비슷한 감성을 존재 의식을 다루고 있는 게 한국 영어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공승현 배우의 주연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특별한 소통을 원하지 않고 집에서도 특별한 가족이 없고 또 친구를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냥 나 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상황을 굳이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른바 외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한번 그것도 좋은 작품이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종종 이 오늘 녹음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자, 영화는 이런 식으로 좀 봤고요. 자, 제가 영화에서 느낀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결국에는 이 영화 노매드랜드가 던지는 질문은 왜 펀은 혼자이기를 선택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떠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삶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한 것 같아요. 펀은. 네. 그리고 이제 펀의 상황이 어떠냐면, 펀은 원래 이 네바다주, 미국의 사막이 주로 있는 주죠, 네바다. 거기에 엠파이어라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US 석고라는 공기업이 엠파이어에 있는 그 공장을 석고 공장을 닫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석고 공장 주변에 펼쳐져 있던 사회라고 할까요? 거기서 일자리를 얻고 일하고 그 석고 공장 노동자들이 쓰는 돈으로 유지되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이제 탄광이 폐광이 되고 황폐해진 어떤 정선이나 뭐 태백이나 이런 식의 어떤 탄광촌들의 모습과 닮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펀은 이제 이 엠파이어에서 자신이 살던 어떤 이웃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고 자신의 직업도 거기에 있었지만 그 직업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또 결정적으로 같이 살던 남편이 죽음으로써 이제 엠파이어를 떠나서 차를 타고 그냥 돌아다니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집을 그 은행에 이제 담보로 맡겼던 그 집이 은행에 넘어간 상황이어서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이제 표현이 되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엠파이어라는 도시를 떠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식물에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 뿌리가 있을 텐데 뭐 가족이 뿌리가 될 수 있고 직업이 뿌리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뿌리가 될 수 있는데 펀 같은 경우는 가족, 공동체, 직업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뿌리가 이미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뿌리를 사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인데 그 뿌리가 이미 뽑혀져 버렸으면 이걸 다시 뿌리 내리는 게 말이 잘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느 지역에 어느 삶의 양식에 뿌리를 다시 내릴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일단 듭니다. 네. 자신의 삶에서 많은 시간과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엠파이어가 다시 활기를 띨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뿌리가 뽑혀버린 거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또 하나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뭐 마냥 혼자 살지 않고 어울려 사는 것만이 좋은 점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각자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가족의 일부로서 또 책임감이 또 있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일부로서의 또 내가 처하는 책임감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서로 배려해주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고 이런 것들이 또 거치장스러울 때가 있죠.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면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노출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그 혼자 고독하게 있는 그 상태에 너무
또 익숙해 버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펀에게 다시 정착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에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친언 언니가 너 떠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살자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이제 호감을 싹튼 다른 남자가 자신의 아들 집에서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해요. 두 번의 기회가 있죠. 근데 그 두 번의 기회 모두 거절하고 혼자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펀의 삶의 철학이 된다는 거죠. 혼자 사는 것이. 음, 그래서 그러니까 펀은 그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내가 언니네 집에 살든 새로운 그 썸남의 집에서 살든 자기가 다시 뿌리를 내릴 만한 용기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엠파이어에서 끝났다. 엠파이어가 유령 도시가 되었을 때 이미 자신의 삶은 그냥 나는 죽은 사람과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기대치를 좀 내려놓게 되었던 그런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뿌리가 뭐 뿌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한두 번씩 또 차례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다. 그리고 허탈함이 그 어떤 그 사람의 가치관을 좀 지배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 버린 것 같아요. 또 아마 펀의 나이가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중년 이상의 장년 정도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럴수록 이제 두려움이 또 많이 앞서기도 했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격상 어딘가에 빚지는 거 엄청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좀 비슷한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뭐든가 뭐 죽어도 내가 몇 빚을 좀 지고 뭐 몇 년간 좀 고생해서 나중에 돌려 갚자라는 마음으로 좀 몇 년을 버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잘 안 되고 그냥 나 혼자 꿋꿋이 버텨보겠다라는 마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뭐 물론 잠깐에 어떻게 보면 신세 지는 걸 감내하는 것도 용기고, 아니면 나는 신세 지기 싫다 혼자 꿋꿋이 버텨보겠다라는 것도 용기인데, 어쨌든 간에 펀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나는 괜찮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미 근데 펀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도 삶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췄기 때문인데, 왜냐면 결국엔 사람은 자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이 같이 행복해야 나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살아도 가족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겠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친구들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겠죠. 다 같이 잘 살아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되게 극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 근데 펀은 여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을 삶에서 큰 충격과 고독의 시간을 오래 지나면서 어떤 삶의 허무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뭐 빛나는 시절 가치 있게 삶을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뭐 나도 언젠간 좀 사라지고 뭐 흔적도 기억도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초연하게 사는 것도 뭐 그 사람의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보다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뭐 예전에 좀 보다가 요새는 잘 안 보는 어느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유튜버는 항상 그런 말을 좀 자주 해요. 나 친구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사실 살면서 친구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몇 명만 있어도 되고 내 가족만 좀 행복하면 된다. 진짜 소수의 내 가족만 행복하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아주 자신의 삶의 철학인 것 같은데, 그게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받아요. 특별히 뭐 비판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뭐 이걸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뭐 비판까지 할 게 있겠냐 싶긴 하지만, 저는 좀 그 발언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그 유튜버와 그거를 이제 공감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 현실이 요새
정말 텁텁하구나. 사람들의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너무 텁텁하다, 팍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회 나와 이 사회와의 관계를 그렇게 견고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다가 힘들어지면 남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고 나 혼자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요즘 유행했던 각자 도생의 상태라고 스스로를 많이 여기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튜버의 철학을 조금 풀어보자면 음, 내가 힘들 때 구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듯이 남이 힘들 때 나도 도와줄 생각은 별로 없다. 그 정도 그냥 각자 선을 긋고 알아서 잘 살아보자 이런 식의 마인드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마인드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서 좀 우리 사회가 너무 텁텁해졌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펀처럼 노마드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정도 그냥 이 사회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 그냥 뭐 생존하기 위한 전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함께 더불어 살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좋은 사회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 생각 어떤 다른 사람들과 연대의식 이런 게 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요. 뭐 존중해야 되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좀 그 사회는 좀 너무 씁쓸한 사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뭐 주제가 약간 벗어났으니까 다시 돌아가자면 이 펀이 보면 이제 결국에는 떠날 것이냐 머물 것이냐를 계속 물어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뻔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제 떠도는 삶이 이제 기본이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엠파이어라는 도시에서 머무는 것이 기본의 자기가 삶의 기본 양식이었다면 그 이후로 엠파이어를 떠난 이후로는 그냥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이제 기본값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그러니까 뻔하게 왜 계속 떠들어다녀? 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과 비슷한 거겠죠. 여행 유튜버한테 너는 왜 여행 유튜버인데 왜 계속 여행을 다녀? 라고 묻는 것이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행 유튜버니까 계속 여행을 다녀야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정주하는 삶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떠도는 사람들을 보면 야 너네는 왜 떠돌아다녀?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수고 다수에 속해 있으니까 소수에 속해 있는 너네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별 거리낌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모습인 거죠. 사실 뭐 많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인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뻔의 언니가 주로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존중하려고 갖고 있지만 본심은 쟤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언니의 마음이 사실 이제 노마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그것이 다수가 아닐 뿐이지 이제 또 보면 노마드들끼리의 또 사회가 또 존재를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떠도는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 각자 입장이 다른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정주하는 삶이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이나 그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뭐 쳇바퀴 도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거는 떠도는 삶이나 정주하는 삶이나 똑같다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일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매일매일 새롭고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죠. 그냥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그냥 눈앞에 펼쳐진 배경이 자주 바뀌는 것이 노마드의 삶일 뿐 차 안에서 핸들을 계속 잡고 엑셀 브레이크를 계속 조절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주된 시간인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다르게 볼 건 있나? 어차피 인생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을 요새 좀 많이 공감하는데 그래 뭐 머물며 살든 떠돌며 살든 결국에는 쳇바퀴 도는 건 비슷하지 않나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여행도 좀 길어지다 보면 좀 지루해지고 뭐 첫날과 뭐 첫날이나 아니면 여행에 준비할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사실 좀 흐릿해지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그런 거 익숙해지겠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였고, 그러니까 펀이 떠나는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떠나야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로 사회성이 좀 이런 말 표현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겠지만 남들과 어울리는 것이 잘 어색하거나 어렵거나 잘 안 맞거나 그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남들에게는 좀 민폐로 느껴지거나 이런 식의 어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펀은 뭐 잠깐 나오지만 뭐 잠깐 만나는 노마드들 사이에서도 되게 좋은 어떤 태도와 나이스한 어떤 사람으로 좀 인식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되게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되게 잘 챙기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녀가 그 노마드를 시작하기 전에도 충분히 엠파이어에서는 이웃들과 잘 호흡하면서 잘 살아갔던 사람일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 너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썸남도 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펀은 그 스스로 혼자 되기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영화는 보여준 거죠. 이 사람이 사회에 못 올려서 혼자가 된 게 아니야. 혼자 된 걸 선택한 거야. 그만큼 왜 이렇게 세상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왜 혼자 살기를 선택했는지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건가 되겠죠. 영화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나이스하고 뭐 이른바 MBTI로 E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나 I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스킬을 다 익힌 사람들인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해서 그런 외향적인 모습, 뭐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해왔던 거고 사실은 그냥 나는 혼자 심심하고 고요하고 그럴 때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펀도 그런 성향일 수도 있겠다. 네, 내향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어떤 외향적인 사회적인 스킬을 잘 배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되기를 선택한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성향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이. 네. 뭐 그렇지만 뭐 저도 근데 이런 펀처럼 이렇게 뭐 긴 시간 동안 넓은 공간을 이렇게 떠돌아본 적은 없지만 뭐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일과 일 사이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거나 이럴 때 뭐 몇 개월 쉬면서 이제 배달 일을 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저는 뭐 스쿠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때가 가을쯤이었는데 거의 뭐 하루 종일 그냥 오토바이를 타는 거죠. 네. 그래서 높은 하늘 보고 또 서울 시내 곳곳을 내가 안 가봤을 동네도 이게 이제 지정하는 앱의 목적지에 따라서 막 돌아다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이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사실 뭐 그렇게 욕심만 내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운전만 차분하게 하면 되는 일이라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뭐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고 뭐 이런 아파트 가보고 저런 골목도 가보고 야 이런 동네도 있구나 뭐 이런 데 다 가보고 뭐 또 이렇게 잠깐 쉴 때 뭐 정지했을 때 하늘 보면 하늘을 맑고 이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 막상 그 뭔가 이게 불안하잖아요. 일이 끊겼을 때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보냈던 게 아마 그런 어떤 떠돌아다니는 삶이 주는 그 만족이 또 있다라고 또 보거든요. 그것만의 또 만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하는데 저도 아마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택시 기사나 아니면 택시 기사를 한번 한뭐 1년만 해볼 수 있다면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뭔가 저 사람들은 이 도시를 큰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구경하고 있겠지. 되게 재밌어 보여서 뭐 부러워 보인 적도 있고, 아니면 트러커, 그러니까 큰 트럭을 막 몰고, 화물차죠. 화물차를 몰고 이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서울, 부산, 뭐 서울, 광주, 뭐 전국을 이제 트럭 타고 누비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삶은 어떨까? 나는 이런 상황이 좀 맞을 것 같은데 하는 궁금함이 좀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좀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뭐 국토가 좀 좁기 때문에 사실 돌아봤자 비슷한 데가 계속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큰 다륙에서 트럭커를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그곳에서 나름의 낭만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지루하겠죠. 또 이 처음에는 막 재밌겠지만, 결국엔 또 지루해지긴 하겠죠. 어쨌든 뭐 그래요. 재밌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단순한 일이 주는 어떤 평안함이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유럽, 캐나다, 미국 뭐 돌아다니면서 뭐 다양한 자연환경도 막 구경하고, 그러면서 막 운전 막 근데 사실 운전 막 10시간 이상 막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항상 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범위니까. 음. 어쨌든 성향상 그런 부분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는 것들이 사실 또 알게 모르게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 없어서 오히려 맞는 부분이 있다면 괜찮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제일 빡치고 하는 건데, 네, 그 빡침도 이제 수익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떠드는 삶에 대한 어떤 로망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이 혼자 되는 삶을 선택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펀이라는 인간 외부에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 그게 충분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일단 펀의 주거 공간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펀은 아마 사택 혹은 뭐 임대주택 이런 데 살았던 것 같아요. 대사를 보면 그냥 뭐 기본 주택이었어요. 뭐 이런 식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치면은 뭐 임대 아파트나 뭐, 근데 뭐 해외에는 아파트가 잘 없으니까 뭐 킹스맨 보시면 에그씨가 사는 그 주택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층인가 3층짜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똑같은 모양의 집이 쭉 늘어서 있는 그 주택, 뭐 그런 식의 개념. 아니면 뭐 빌리 엘리어트에도 보면 그 주인공이 사는 집이 보면 똑같은 집이 이제 언덕 따라서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그런 식의 주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받은 주택인 거죠. 그런 식의 주택에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삶의 수준이 또 비슷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노동자들끼리 뭐 월급 차이가 뭐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되게 이 화합하기 좋은 어떤 그런 동네에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지만 뭐 모르겠어요. 펀은 어떻게 보면 공급받은 주택이라서 그 동네에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떠나는 거지, 집이 없어져서 그 동네를 떠나는지는 사실 잘 안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그 펀이 만난 다른 노모아드들의 대사를 좀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나게 된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던데, 어,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2008년이죠.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연방준비제도가 저금리 정책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변수가 좀 복잡해질 때 미국은 그 통화 발행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금리, 이게 맞나? 저게 뭐 경제를 좀 공부하지 않아서 어쨌든 저금리 정책을 내세워서 뭔가 좀 안정을 좀 시키자, 그렇게 만든 것 같고,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자가 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만약에
집을 만약에 사두면 이자보다 집값 상승하는 폭이 높으면 집을 빚내서 사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나는 개인으로서는 집도 갖게 되고 집값이 오르니까 집의 어떤 그 대출도 갚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은행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집이 오른다는 가정,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 하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 수익 생겨서 좋고 개인은 집을 갖게 돼서 좋고 이렇게 돼서 이제 집을 막 담보로 살 수 있도록 빚을 많이 내준 거죠 은행에서. 근데 집을 계속 사람들이 빚내서 사니까 결국에는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많이 샀으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 거죠. 그럼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니 집값을 오르는 걸 예상하고 돈을 빌려준 건데 집값이 오르지 않으니까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빚을 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던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대출을 못 갚기 시작하는 거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못 내니까 그러면 담보로 잡아둔 집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사안인데 짧게 정리해봤는데요. 어쨌든 이 펀과 그 펀의 동료 노마드들은 사실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이 많아져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근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사실 자기가 뭐 만든다고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다 보니까 자신의 공간이 계속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남은 공간은 조그마한 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캠핑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혼자로 내몰려진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능력이 결국에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축소가 되면 그 사람의 주거 공간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데 주거 공간이 작다 보면은 결국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룸에서 4-5명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크기가 작아지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게 마련이 있죠. 자연스럽게. 예전에 뭐 IMF 때 온 가족이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과 노마드 동료들은 그렇게 이런 삶을 내쫓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 펀이 저기 언니 집에 가서 이모부랑 대화하는 장면 중에 뭐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만약에 집을 샀으면 지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데 거기에 펀이 막 분노를 하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노마드들이 많이 발생한 배경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다라고 이제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공간이 줄어들게 된 것이 단순히 좁은 데서 잠을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여유의 폭, 심리적인 공간의 폭도 좁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에 누굴 뭐 초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누구를 또 자신의 삶을 또 뭐 공개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을 내보이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인간관계 폭도 좁아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호의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를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뭐 밥을 사는 걸로 얘기를 들어보자면 뭐 어디든 가서 밥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언제 어디든 누굴 만나든 자신감 있게 그 자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풍부해질 것인데, 만약에 반대로 어디 가서 밥값을 내기는커녕 좀 얻어먹거나 비싼 밥을 사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약속을 점점 줄이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줄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적 여유의 차이가 인간관계 여유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외로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펀과 노마드 동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계속 없어지면서 외로움에 몰리게 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영화가 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이 드는 건 그래도 그나마 뭔가 제가 그 노마드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렇게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저 벤 타고 돌아다니는 게 재밌지 않을까? 미국 얼마나 큰데 돌아다닐 데가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뭐 철없는 생각일 수도 있겠죠. 음, 그렇게 어쨌든 떠날 수 있다라는 게 좀 좋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청년들의 상황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월세방을 구할 때 1,050으로 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싼 조건이죠. 이 1,050으로 구할 수 있는 이 서울 시내 혹은 대학가 앞에 방의 수준은 정말 처참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원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원룸도 아니고 그냥 원룸 반 자른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데가 있고 사실 그냥 최소한만 할 수 있고 그냥 잠만 자고 나와야 되지 뭐 거기서 머무르면 사람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공간들을 근데도 1,050이라는 그렇게 싸지 않은 금액으로 구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방에 또 몇 년 살아봤는데 그 방에 오래 있으면 진짜 돌아버립니다. 네, 어쨌든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차를 사서 놀 수 있는 미국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에,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방이 1,050짜리 방인데다가 그러면 방에 오래 있기가 좀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와도 그들의 공간은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보면 핸드폰과 헤드폰을 주로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헤드폰, 뭐 에어팟 맥스랄지, 뭐 요새 뭐 소니 헤드폰, 뭐 제나이저 헤드폰, 뭐 보스 헤드폰 많이 끼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자신의 시각을 차단하면서 시각을 차단하고, 헤드폰으로는 귀를 그러니까 청력을 차단해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 핸드폰과 헤드폰으로. 그래서 실제적인 그들에게 주어진 공간이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한국 그러면 돈 있으면 뭐 큰데 살겠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이 노마드랜드를 보면서 제가 많이 공감했던 부분은 20대 때 제 모습, 20대 때 그 좁은 공간에 몰려서 다니면서 살았던 그 불안정한 주거를 계속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서 또 이 뻔히 또 혼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거 공간을 넓은 주거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돼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뻔히 구할 수 있는 이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용직 일자리 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아마존 물류창고,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이제 물건에 뭐 태그를 붙이고 뭐 분배하고 이런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가정교사 잠깐 뭐 베이비시터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골프장에서 뭐 골프장 관리를 하거나 뭐 식당에서 일하거나 이런 식의 일용직 혹은 뭐 알바 수준의 일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아마존에서 일할 때 돈을 좀 많이 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 때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은 1년에 뭐 몇 달 한 몇 주나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알바랄지 일용직이랄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노마드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아마존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어떤 지금 사회에 이게 많은 의미를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고용 불안은 계속 이제 노동자가 떠안게 되는 거고, 정식 고용을 회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 같은 어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덕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업으로 하기엔 좋지만 그 부업 그러니까 서로가 그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책임감이 덜하기 때문에 부업으로 하긴 좋지만 그게 정식으로 자기 본업이 되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그래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구나. 네, 그걸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안정적인 주거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노마드로 내몰리고 있다. 이 영화에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주거 형태가 불안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랄지, 아니면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적은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안정감, 행복감, 이런 것들은 집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데, 그걸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게 문제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 영화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 한국의 청년들에 대한 얘기, 그 상황이 좀 생각나는데, 뭐 사실 저도 뭐 포함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보면 이 김만건 박사의 책도 그렇고, 요새 보면 슈카월드 유튜브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워낙 외로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청년 세대가 이렇게 외로움에 방치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외로움이 주는 심리적 상태, 자신감 상실, 뭐 이런 어떤 이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외로움을 뭐 잠깐 인생에서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게 평생의 상태로 지금 고착화되는 것 아닐까. 한번 외로움 상태에 놓였던 청년이 외로움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져 있는가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문제가 지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뭐 지금 청년들이 많이 외로움에 느끼게 되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결국에는 돈이죠. 경제적인 이유인데, 장기 침체가 뭐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고성장을 멈추고 저성장 사회가 된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건 노력 이상으로, 그러니까 너무 소수의 좋은 일자리만 있다 보니까 뭐 노력으로 그 모두가 쟁취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보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는 소수하게 돌아간다. 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계약직을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뭐 알바만 계속하게 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 많고, 아니면 거기에 절망해서 아예 일자리를 갖는 것을 포기한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또 부동산이 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의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간 자체가 그 사람의 심리 상태, 충분한 휴식, 뭐 커뮤니티 형성 같은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하는데, 그 공간을 마련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집이 있다 없다 수준을 떠나서 자신과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행복도가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소득이 생겨도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저축해야 되다 보면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 임금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그 실질 임금을 얻는 사람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호흡하고 챙기고 뭐 이런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시간을 갖기보다는 항상 이제 경쟁에 계속 몰두가 되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내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렵고, 일자리를 끝나고 돌아와서도 이 다음 일자리를 위해서 또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남는 시간은 돈을 굴려서 또 목돈을 만들고, 목돈을 더 굴려서 집 살기 위해서 또 투자를 또 공부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생존을 필요한 그 것들에 막 시간과 생각이 계속 매몰되고 있는 상황, 계속 시각이 좁혀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져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노마드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뭐 노마드라는 어떤 형태로 나오지 않을 뿐이지, 지금 심리적으로는 노마드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느낌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나 청년층에 많아 보인다. 그러나 이 청년들의 삶의 어떤 환경이 예전에야 뭐 젊어서 고생하고 좀 하면 몇 년 버티면은 좋아질 거야. 화이팅 힘내라고 해주는 말하는 어른들이 있고,
그걸 믿고 또 열심히 하면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했는데 지금 어른들 중에 젊은 애들한테 그래 몇 년간 버텨봐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예전에야 뭐 열정을 강조하는 그 시대 10년 전 그럴 때야도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좀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세상이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버는 것인데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삶으로 좀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물론 단순히 뭐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이제 청년들의 문제가 이제 뭐 슈퍼월드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다. 네. 그리고 은둔한 외톨이의 숫자가 몇십만 명에 넘는다. 서울시만 해도 뭐 몇십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인구 중에 몇십만 명이 집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집에서 안 나온다. 뭐 그리고 혼인율 떨어지는 거야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연동되고 있는 출생률도 엄청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 청년 한 명이 자신의 배우자 혹은 뭐 자신의 자식까지 부양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될 정도로 돈을 벌어야지 이제 그 사회가 좀 건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은 청년 한 명이 일을 해서 혼자도 건사하기 힘든다는 상태인 거죠. 예전 같았으면 청년 한 명이 일해서 네 명은 건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명도 건사하기 좀 어렵다. 뭐 미래를 그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 많이 몰려 있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기를 많이들 하죠. 뭐 취업, 연애, 결혼 뭐 다 포기하게 되는 경우 많이 있고 특히나 요즘 20대들의 어떤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연애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뭐 첫 섹스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당연히 취업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결혼도 같이 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애, 취업, 결혼 어떤 삶의 주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취업이 계속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뒤로 늦춰지고 있는 이런 상황. 뭐 뒤로 나이는 먹는다고 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어떤 삶의 뿌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가족, 뭐 친구, 뭐 직업, 뭐 동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너무 높아져 버려서 이렇게 그냥 이 뻔의 선택처럼 나는 그냥 뿌리가 날아간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그래 하루하루 살고 뭐 돈 벌고 뭐 월세 내고 저축은 해도 잘 안 되고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일하러 가고 이런 식의 미래를 건강하게 그릴 수가 없는 상태 그냥 내려놓고 살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로움의 상태 누가 힘들고 아프고 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로 이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알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요. 반대로 또 도박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정적인 직장 생활로 부를 축적할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뭐 월급을 받아서 일정 부분 저축하고 뭐 이런 식의 저축으로 어떤 안정적인 결과가 예측이 되는 방식으로 돈을 모을 수 없다 보니까 완전 도전적인 방법으로 좀 어느 정도 도박성이 있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완전 그렇고 뭐 회사가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도전적 방법으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이런 건 사실 좀 건강해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뭐 도전해보는 거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부동산을 연결하거나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큰 빛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라고 느끼는 청년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불확실성에 돈을 거는 건 나 못하겠어. 너무 좀
힘들어. 그러면은 그냥 나를 갈아 넣는 방법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계속 하루 종일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갈아 넣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본업을 갖고 있고 또 본업에서 퇴근하면 뭐 쿠팡 플렉스나 뭐 배달 그 배민 커넥트 같이 그런 부업을 계속 하거나 뭐 그리고 그걸 끝나고 돌아오면은 이제 자기 개발하는 데서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쓰거나 그런 어떻게 보면 과로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감에 또 계속 시달리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몸을 갈아 넣으면 젊으니까 당장 티가 안 나는 거지 그것이 회복되지 못한 피로가 쌓여서 늙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쵸. 또 하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또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어떤 이 경제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더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돈에 좀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뭐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연애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요새는 연애도 연애 격차,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연애 격차까지 이어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그 안정적이고 풍족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상당히 없다 보니까 교육을 잘 받아서 엄청난 그런 어떤 스펙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스펙을 갖기 위해서는 또 집에서 돈이 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난 가정의 빈부의 수준에 따라서 교육적인 격차가 정해지고 그 교육적인 격차가 결국엔 경제적인 격차로 정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뭐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연애까지 다 연결이 되는 문제도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어야지 뭘 나가서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쵸. 또 뭐 물론 반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연애를 뭔가 어 내가 소비하는 컨텐츠의 하나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실상 자기 연애는 포기한 거죠. 근데 연애를 지켜보는 걸 수업 지켜보는 걸로만 지금 연애가 지켜보는 어떤 스포츠처럼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연애 TV 프로그램이나 뭐 환승연애 뭐 그런 어떤 뭐지 솔로 지옥 뭐 이런 식의 거기 청년들이 나오는 어떤 스펙이나 비주얼이나 그런 어떤 남들이 봤을 때 꿀리지 않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연애라고 막 계속 이제 인식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도 좀 있고 직업도 좀 괜찮고 키도 좀 크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고 몸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조건 자체가 너무 올라가 있다. 근데 그거를 거기에 분노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청년들도 꽤나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연애가 사실 뭐 간접 경험 이렇게 뭘 지켜보는 걸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접 연애나 사랑 이런 거는 간접 경험과 직접 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큰 건데 지금 너무 이제 간접 경험으로만 만족하고 넘어가는 수준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또 깊은 관계를 맺기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또 많아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 베풀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남들에게 베풀 수 없으니까 남들이 나에게도 베풀지 않겠지? 주고받을 게 서로 없겠지? 그러다 보면 관계가 쌓이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 한 번 사고 이번엔 내가 밥 살게.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내가 살게. 이게 반복되다 보면서 자주 만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 둘 다 내가 밥 살게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그 관계는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관계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또 인스타그램의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뭐 플렉스, 뭐 해외 여행, 뭐 오마카세, 명품, 뭐 슈퍼카 이런 거 없으면 나는 좀 못난 사람으로 좀 도태됐다 스스로를 좀 여기게 만드는 자기가 스스로 못나게 느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막 돈 없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 없이도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좀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인간의 기본권 중에 하나로 여겨질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이런 그냥 사람으로서 느껴야 되는 행복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도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세대마다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40대 후반, 뭐 40대 이상의 농촌 사회의 전통에 많은 어떤 스스로를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그 농촌 사회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은 그 세대들은 보면은 어떤 함께 하자, 뭐 함께 일하자 이런 것 서로 챙겨주고 받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알던 사람이든 그런 어떤 연대 의식이라는 게 좀 있어 보이세요. 근데 음, 사실 저만 해도 그 세대가 아니고 그 밑에 세대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연대 경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로서 먼저 인식이 되는 세대에 저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런 연대 의식 같은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우리 한 저보다 제가 30대 중반인데 10살 많은 형 누나들이 느꼈던 어떤 연대 의식 같은 것들 많이 있죠. 뭐 어린 시절에 뭐 민주화 운동을 뭐 87년 이런 경우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2002 월드컵 뭐 이런 거 같이 함께 했던 경험의 결과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2016년 촛불혁명 같은 고 시기랄지 그런 시대를 경험해 본 성공의 경험이 있는 세대가 저희 뭐 윗세대라고 본다면 그 밑에 아랫세대들은 사실 그런 함께 연대해서 무언가를 쟁취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뭐 2002 월드컵 때는 너무 어린 아이였을 것이고 2016년 때도 마찬가지로 뭐 중고생이었을 것이고 지금 이 세대들이 뭐 초등학생들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도 꽤 있어 보입니다. 윗세대들과 아랫세대들의 차이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의 일에만 좀 몰두하게 되는 자신들이 공통으로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없고 그냥 각자 스스로의 세상이 좀 좁아져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코로나라는 그 2년 3년의 경험이 또한 또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10대 후반, 뭐 10대, 20대 초반의 경험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사실은 남들과의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고 대인 관계를 끊어야 되는 어떤 코로나를 경험했던 세대여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이 어, 연대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 친구들의 잘못은 사실 없는 거죠. 뭐 또 과도한 또 입시 지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먼저 인식하게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또 집어 넣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놓여져 있는 문제가 청년들이 자초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뭐 태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이 사회에서 불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그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은 많이 없고 연대에 대한 인식도 많이 없고 스스로가 좀 많이 다들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연대 의식을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이제 김만건 박사의 외로움의 습격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뭐 기본 자산, 기본 소득, 뭐 이런 뭐 임대주택, 뭐 이런 목돈 마련 이런 거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대주택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잠깐 이제 화두가 됐던 사회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결국엔 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권리는 주자.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것이 이제 일단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자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 고도로 발전된 금융 사회에서 목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너무 심하므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해 줘서 이 사람들도 금융 사회 안에서 플레이어로 뛸 수 있게 기본적으로 해주자. 왜냐면 그러니까 이 사회에 뛰어들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춰주자. 뭔가 기본적으로 좀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식의 좀 방법을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공감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돈의 가치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사실 금융 권력이 계속 이제 이 금융의 가치를 조작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고 또 이 돈을 계속 부풀리고 돈이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이 노동의 가치 뭐 돈의 가치를 계속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봤자 이 금융 자산이 늘어가는 속도를 노동 자산으로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온 것처럼 그러면은 너무 이제 이 게임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으니까 난이도를 좀 낮춰주자는 거죠. 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해답 중에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뭐 임대주택 늘리자랄지 뭐 기본소득 늘리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목돈 마련 프로젝트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목돈을 모으지 못한 게 마치 죄처럼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은 돈을 더 쓰게 되고 돈을 좀 모은 사람들은 돈을 좀 덜 써도 되게 되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크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돈을 적게 모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전세를 갈 정도의 목돈을 모은 사람이면 월세를 안 내도 되니까 돈이 또 굳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쉽게들 이해하시겠죠? 아니면 뭐 월세 뭐 반전세라도 보증금을 높게 낼수록 월세는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돈을 크게 모은 사람일수록 고정 비용은 적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돈을 이미 적게 모은 사람은 안 그래도 돈이 적은데 고정 비용이 계속 더 크게 나가니까 목돈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만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돈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기본 사람 오질 할 수 있는데 목돈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뭐 이 목돈 정도는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큰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투자를 해도 800만 원 투자한 사람과 8천만 원 투자한 사람의 수익이 다르니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그냥 돈이 부족한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는 이 금융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네 그런 거 같거든요. 네 그런 거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목돈을 만들어주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 김만건 박사의 책에서 그 김만건 박사가 제시하는 해결법은 그거거든요. 생애 주기마다 얼마씩을 공통적으로 주자. 예를 들어서 뭐 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성인 되기 전에 몇 천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뭐 나이 한 40쯤에 한 번 더 주고 나이 먹어서 한 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그러니까 금융 상태에 따라서 불평등 격차가 좀 높아져 있으니까 그걸 좀 줄여보자라는 거
그런 해답을 좀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해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어떤 시민이라면 아니면 좀 약소층에게 기본적으로 뭔가 조건 없이 이런 조건이 없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혜택을 베푸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뭐 전쟁이 있었고 분단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토만 나눠진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어떤 사상의 폭도 상당히 가치관의 폭도 좁혀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해오지 않았던 좀 도전적인 이런 제도들을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한 60 정도 얘기하는데 100 정도의 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너네 이거 사회주의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쉽게 여론이 생겨버리는 상태죠. 여론 형성의 그 모양이 그러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 형성의 그릇이 조금만 진보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민 반응해서 오히려 후퇴하거나 아니면 그런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여론 형성 방향이긴 한데, 근데 그런 부분이 물론 뭐 그렇게 여론 형성이 되는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그대로 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 정도로 좀 이 세상이 많이 망가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수치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자살률이나 네. 출생률, 결혼 비율, 뭐 은둔형 외톨이의 숫자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혹은 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좀 그동안 우리가 해오지 않았던 좀 더 이른바 사회권 관련 정책이랄지 뭐 기본 관련 정책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닫아놓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맞느냐. 이러다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 그것은 또 좋은 것이냐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 사회에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좀 적절한지는 좀 고민해봐야겠습니다만 이른바 바닥에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전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지 뭐 좀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이 그 사회가 좋은 사회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겁이 났었나 봐요. 이 사회에 살면서 느꼈던 이런 불안감들, 네, 제가 스스로 느꼈던 불안감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안감들, 내 삶이 언제든 부서질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 불안감들을 느끼지만 하루하루 잘 버티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어떤 전환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음. 네, 뭐 이걸 좀 이제 너무 또 사회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또 갑자기 팍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짧은 지식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제도적인 해결법 말고, 그러니까 경청을 또 해결법으로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김홍건 박사가.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는 소중하게 다뤄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네, 참 그러니까 어딜 가나 호감을 얻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 들어주는 사람의 가치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게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나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외로워져 있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과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소중하지 않나. 내 얘기, 나의 어떤 정말 하찮은 얘기도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나도 그런 얘기를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에게 해줄 사람이 있는 관계가 되게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것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음, 음, 음. 뭐 스몰 토크든 뭐 거대한 담론이든 잘 들어주는 자세를 해결로 제시하는데 저는 많이 공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음,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큼 어, 그만큼 나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을 테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경청하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도 뭐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잘 안 됐었던 사람인데 저는 한 번 더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게 또 잘 들어주는 사람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뭐 어쨌든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은 문제라고 또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잘 들어주고 네 좋은 대화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뭐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는 게 뭐 별게 있나 싶기도 해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 떠들고 뭐 하는 게 사실 뭐 행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제가 생각했던 이 경청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냥 뭐 인간관계 기술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경청이 필요하다. 요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정도 이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청이 중요하구나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설득이 됐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저기 노매드랜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만권 각사의 책을 가져와서 같이 좀 섞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새로운 시도인데 뭐 저는 나름 조금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정리가 돼서 느껴지실지는 잘 모르겠어서 하여튼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뭐 댓글 달아주시면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종종 또 해볼까 합니다. 네. 영화와 책을 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와 책을 같이 가져와서 좀 접목시켜서 좀 풍부한 얘기를 만들어 보는 시도를 앞으로도 좀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